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안녕하세요. 뉴스크림 19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류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 21 최윤태입니다. 네, 저희 세 명이 지난주 한겨레 21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특집 기사 쓰고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희가 맞아요. 먼저 쓰고 나서 맞아요. 엄청나게 타이밍이 지금 아주 보도를 좋았죠? 하고 있습니다. 류서구 기자가 사실은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그분을 직접 마련하시고 직접 마련했죠. 예, 네. 또 돌아다니시면서 나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한번 섬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다니셨다고 했어요. 조금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이 기사 나간 거는 2월 초에 나갔는데 그 준비를 1월 달부터 시작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첫날이었던 1월 25일 날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바로 직전 주에 사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거기서 다들 119 보셨겠지만, 폭동. 119 폭동, MBC 기자가 이렇게 맞는 모습도 있었고, 기자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전광훈 목사가 지금 서부지법 폭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준비죠? 정신무장을 하셨나요? 제가 일단은 기자인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트북을 안 갖고 왔어요. 혹시 일단 노트북이 있으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무조건이죠. 지갑도 안 갖고 왔습니다. 제 명함, 지갑을 혹시 탈취당해서 내 명함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좀 이제 추리링 같은 거 있고. 방구석에서 막 나오신 분처럼. 진짜 요새 20, 30대 좀 극우적인 주장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마스크를 쓰고 갔죠. 아니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도 옷 잘 입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어떤 좀 기자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나름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가니까 저는 이제 그전 기사에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관저에 있을 때 탄핵 이제 반대 집회 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또래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진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가는 길에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집회를 하기 전에 장이동 사랑제일교회를 먼저 다녀옵니다. 왜냐면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집회 전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나 한번 좀 먼저 취재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별 소득이 없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지하철역에서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이제 교인분이신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가 하는 자유일보라고 있어요. 지금 전한나 씨, 전광훈 따님이 대표로 있는 자유일보랑 그 다음에 전단지를 저한테 주면서 오늘 오후에 꼭 좀 광화문에 나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제가 취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젊은 보수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셨겠구나.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이거 하면서 이거 자유일보 기사를 가리키면서 그때 자유일보 1면이 이재명 관련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것 좀 보시라고 가면서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고맙다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막상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말씀드렸듯이 제 또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다. 저한테 계속 말을 거세요. 너무 티가 났겠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젊은 청년이 아주 너무 잘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계속 저한테. 얼마나 희귀하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냥 찍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좀 손팻말 하나 받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그런 거 있어요. 스탑 더 스틸 그쪽에서 하나 이걸 이제 들고 다녔습니다. 난 지지자다. 좀 의심받지 않게 들고 몰래 이렇게 찍으시는 그럼요. 들고 거기에 이 영상 나가면 배신감이 상당하겠는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제 집회 장소에 보면은 전광훈 일가가 운영하는 사업들을 홍보 혹은 판매하는 부스들이 쫙 늘어져 있어요. 그거를 또 촬영을 좀 해야 됐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녔죠. 이재명의 비롯한 누구나 공감하는 국방한 초수계를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도 기사 보면서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참 되게 놀라웠는데 그 중에
백만송이 합창단도 아니고 아, 백만송이 봉사단이 있잖아요. 백만송이 봉사단. 네, 여기는 어떤 조직이고 좀 류 기자 만나보셨을 그쵸, 때는 예. 어떠셨어요? 이제 거기 집회를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광화문역 출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는 6번 출구 앞에 동화면세점 앞에가 메인 연단이고 그 뒤에 지금 강화문 광장에서는 시위가 서울시에서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도 계세요 지금. 6번 출구로 나가는데 그 6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조끼를 입은 분들이 서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백만송이 봉사단 아니고 그냥 이게 주황색 조끼 입으신 분이랑 빨간색 조끼 입으신 역할이 분이랑 달라요? 두 개가 있어요. 네네. 빨간색 조끼 입으신 분들이 백만송이 봉사단. 네. 주황색 조끼 입으신 분들은 헌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분들은 오후 2시쯤에 헌금을 이제 공식적으로 걷거든요. 그때 헌금 봉투를 들고 돌아다니신 분들이고 그때가 일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어요. 아, 근데 토요일에도 걷고 일요일에도 걷어요. 아, 그러면 헌금을. 주일 예배 헌금이 아니라 그냥 헌금이군요. 이건 토요 무슨 예배 헌금이냐면 헌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50% 아, 50% 나왔다. 넘었다. 네. 여론조사 공정 거였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 특별 헌금. 예, 그쵸. 특별 헌금. 이런 여론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50%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서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주황색 조끼를 입은 분들이 헌금 봉투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헌금 걷는 역할만 하지 않으세요. 네. 거의 그 광화문 광장부터 집회 장소까지 10m마다 다 쫙 써 있는데 어머. 손팻말을 또 나눠주세요. 집회 이제 시작 전에는.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좀 받았죠. 손팻. 파견된 분들처럼 이 집회를 이렇게 지원하신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집회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면 그것도 알려주고 손팻말도 나눠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오셨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이거 헌금 어떻게 거두시는 거야 하니까 갑자기 눈빛이 돌면하면서 아니 무슨 그런 걸 물어봐 막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헌금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이분들한테 그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백만송이 봉사단은 주로 지하철역 입구에 다 계십니다.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뭐 뭔가를 들고 계세요. 이렇게 두꺼운 이런 서류처를 들고 계시는데 뭔지에서 물어보니까 자유통일당 가입원, 당원 가입서. 예, 가입서. 그래서 저도 일단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해봤죠. 네. 가입을. 근데 보통 당원 가입을 하면 동시에 돈을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쓰는 가입과 동시에. 예. 그래서 당원 가입도 하고 뭐 자동 이체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하셨죠? 1,000원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제 계좌번호를 기입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자유통일당의 어떤 당원을 가입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당비도 걷고 있는 분들. 그리고 주황색 조끼는 이제 거기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헌금을 걷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끼 입은 분들이 돈을 걷는 역할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 다른 거지. 하나는 헌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는 당비라고 부르는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수금책이네요, 그죠? 네. 이분들을 이제 처음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을 지나치면 또 돈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한번 직접 해볼까요? 그거를 저희가 표지에 뭐 거룩한 돈벌이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이 조직이 정말 굉장히 다각도의 브랜드와 상품으로 이 접점을 엄청 늘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최은태 기자가 취재하셨던 입장에서 어떤 그 경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성도들과 일반 시민들을 접촉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그냥 본인들이 7대 결이라고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아예 정해주셨어요. 우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자유마을이라는 그 커뮤니티 어떤 그 조직인데 근데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거기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자유일보 정기 구독.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알뜰폰 퍼스트 모바일 가입. 그리고 성교카드라는 게 또 있는데. 성교카드.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알겠는데 성교카드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약간 그게 가장 의아한데 네. 그냥 저는 처음에는 성교카드라는 걸 잘 찾아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회원증 나눠 주듯이 너는 우파다. 헬스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것처럼.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잘 찾아보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성교카드를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체크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카드더라고요. 농협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을 갖고 비판을 하는 분들이 올해 말고 뭐 몇 년 전부터 거의 있었어요. 그래서 성교카드는 좀 더 역사가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온 광화문온이라는 쇼핑몰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그걸 설치 가입해라. 그 밖에 뭐 정강원 목사와 그 교회와 관련돼 있는 너아라 TV 뭐 등등등 유튜브 가입 시청 구독. 그래서 이걸 모두 가입하고 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기면 종신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만 조직. 마지막 7번째. 네, 아. 그래서 1,000만 조직, 그다음에 앞에도 나왔던 몇 송이었죠? 몇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목표가 수치로 100만, 구체화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네. 뭐 자유마을 가입자 수 같은 경우도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1,000만 명, 뭐 1,200만 명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치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하는 거를 모두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 이게 사실은 그 애플이나 삼성이나 혹은 그 어떤 특정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 통일하는 거랑 사실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합 내 상품. 휴대폰, 네 결합 맞아요. 상품이죠. 결합 네. 상품. 나는 휴대폰 바꾸고 카드 바꾸고 신문 구독하고 뭐 이러면서 제 주변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당으로 이제 나의 어떤 사상까지 일치시키고 테레비 유튜브 보면서 이제 유튜브 송신료 내고 뭐 그런 이 일련의 어떤 세계관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는 거다 다. 카드 쓰고 그렇죠. 어차피 핸드폰 네. 쓰는 거 그렇죠. 애국하시는 전 목사님이 하는 거 써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라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생활에서 안 쓰기 어려운 것들부터 조금씩 바꾸는 방식이구만요. 여기에 노인분들도 많이 가입하셨겠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들어봤는데 이제 확인이 된 게 농협카드 우리가 예상했듯이 이제 고연령대가 많았고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이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퍼스트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실버 를 네. 타겟으로 하는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노년층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실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면은 이제 도와줄 찾아가서, 수 있는 분이 네.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의심되는 게 네. 저희가 취재는 못했습니다. 네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안녕케어인가 그 맞습니다, 상품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게 그 상담원이 1대1로 네. 대면까지 해서 해주는 그렇게 거잖아요. 해주는 맞아요. 건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추정이지만 대면에서 다른 상품 그럼요. 가입이나 이런 것도 1,000만 송이, 100만 네. 송이 병사단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원 다 가입서 같은 거 들고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가실 것 같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살짝 살펴봤지만 이제 그 농협카드, 성교카드와 이제 퍼스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한 대략적으로 이제 회원 규모가 3만 명에서 4만 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증감이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3만 명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고 둘 다. 그다음에 매출도 한 10억에서 한 20억대 아유, 왔다 그래도 갔다 한다고 알짜네요.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상품 가입하면 뭘 준다 이런 것도 예. 있던데 뭘 이게 줘요? 예.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아니 저런 걸 왜 가입해? 저거 굳이 왜 해? 그냥 뭐 집회만 나가면 되지.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걸 가입했을 때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종신연금을 네, 준다는 저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이게 그 실제 실제로 집행이 되는가?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지금은 그 6가지 사항에 1,000만 명이 가입하면 준다고 돼 있지만 예. 이게 홍보하는 전단지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500명을 가입시키면 이거 불안전 월 판매다. 100만 원 준다. 기망행위. 혹은 어떤 전단지에는 이걸 가입만 해도 100만 원을 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단지가 한때 많이 퍼지니까 정광훈 목사가 유튜브에서 가입만 하면 주는 게 어딨냐. 1,000만 명 가입해야 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1,000만 명 계약 가입은 조건이 계속 달라지는구만. 달라지죠. 근데 1,000만 명 조건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모든 상품이 대략 가입자가 지금 한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이 정도인데 모든 상품에 다 1,000만 명이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럼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본 거죠. 그 정광훈 지지자였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광훈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지지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를 했어요. 네. 그 서명을 받았거든요. 범투본 했었죠. 네. 네. 그 서명을 받는 게 그때도 1,000만 명의 서명을 모은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정광훈 목사가 1,000만 되게 좋아하시네. 예, 1,000만이라는 숫자도 이것도 사실 더 파헤쳐 봐야 돼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1,000만을 강조해요. 정광훈 목사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둘째치고 네. 그때 당시에 유튜브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서명을
한 명당 10,000명 이상 받아오는 사람들한테 연금을 주겠다. 그리고 연금뿐만이 아니라 국가 무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벌써. 결정하는데 같이 결정하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해 계셨던 분들은 그걸 이제 당시 조국 사태도 있었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뜨거웠었는데 그런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제 우리나라 위험하다. 뭐 동조까지는만 하다가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게 된 게 바로 그 연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 솔직히 문재인 싫고 정광훈 목사 얘기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바로 내가 서명 받으러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경제적 집에서 유인이 있어야죠. 예, 경제적 유인. 그걸 집 밖으로 나가게 한 게 연금이었고 그게 경쟁이 붙어서 서로 서명지를 뺏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그때는 해서 받아들여졌구나. 그게 진실로. 왜냐면 아무도 그걸 달성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저희가 만났던 분이 예? 그거를 처음으로 달성한 분이에요. 10,000명을. 예. 그래서 처음으로 10,000명을 달성한 서명지를 들고 예. 그분이 정광훈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서울로. 예. 대구에서 서명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너무 기뻐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100만 원까지 드려요. 헌금으로. 예. 100만 원과 10,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드린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광훈이 싹 입을 닫는 거죠. 연금을 받지 못하셨고. 연금은 그분 입장에서 먼저 꺼내질 못했대요. 왜냐면 이거 다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서 돈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당연히 가치 그리고 운동이니까. 전 목사가 계속 준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그 서명지를 주고 나서도 5,000명을 더 받고 그리고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청와대 앞에 농성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한 3, 4개월 동안 먹고 자고 했던 게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3, 4개월 동안 농성을 했던 거죠. 어머 세상에. 그러는 와중에도 주말마다 광화문 가서 집회하면은 받고. 그때 헌금도 내고 이거를 계속하니까 내 연금은 오질 않고 나 길바닥에서 3, 4개월 동안 자고 계속 매주 돈만 내는 그거를 깨달으신 거죠. 이제 나한테 돈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땐 정광훈 목사가 아 이런 식으로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서 서명을 모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다 뻥한 거 아니에요? 뻥한 거죠. 네. 그리고 아마 10,000명을 그 서명 10,000개를 모으신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분이 그러겠죠. 아닐까. 그러겠네요. 그거는 아무나 네. 달성할 수 있는 네. 만한 관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그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셨는데 일도 그만두시고 하루에 평균 한 3,400명 정도 많으면 700명 그리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당시에도 문재인 하야해야 되는 7대 이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에 그거를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게 세뇌된 거죠. 그리고 서명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인을 포함해서 막 식당 가도 하고 택시기사들한테 하고 하는데 안 하면은 안 하는 뭐 그거 트집 잡는 순간 너 간첩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 간첩으로 몰기 스킬이 있으셨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정광훈 목사 정광훈이 하던 거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명 받으시는 분들 나에게 반대하면 간첩이요. 네. 그거 있잖아. 아이 코멘트가. 네, 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오셨잖아요 거기서. 네. 근데 아직도 서명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서 말리면 본인이 했던 대로 간첩아, 똑같이 어떡해. 본인이 간첩 물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순식간에 주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이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예. 일단 이 극우에 들어오게 된 어떤 배경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때요? 전 목사가 부흥사로 되게 유명했어요. 맞아요. 부흥사로 청교도 영성 수련원. 그런 것도 네. 하고 이제 그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열고 막 이제 연단에 서서 말을 하고 이런 거를 옛날부터 많이 해오시던 분인데 그 전에도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번번이 안 됐죠. 실패했고 네. 그 사이에 집회도 좀 했었는데 뭐 주류 어떤 뭐 미디어나 이런 데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2018년도에 이분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구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구치소. 하는데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몸도 엄청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 인생에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그때 아마 겪으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여름에 출소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과 트럼프라는 책을 맞아. 국내에 책 직접 이제 출간을 하죠. 네. 그 책 내용이 트럼프가 그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런 은사주의에 입각해서 지금 미국의 어떤 엄청난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는 건데 정광훈 목사가 거기에 이제 영감을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천사도 써요. 그 추천사를 뭐라고 썼냐면 오늘날 전 세계가 동성애, 이슬람, 북한의 핵기업 등의 문제로 역사상 가장 큰 위협에 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세계가 위협에 처했고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지도자로 세워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는 본인이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역할을 하겠다. 미국의 그쵸. 트럼프처럼. 미국의 트럼프처럼.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가면 스탑 더 스틸 이거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데서, 들었던 구호거든요. 그리고 뭐 성조기 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광훈 목사가 항상 연단에서 얘기할 때는 통역사를 맞습니다. 붙여요. 거기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무도 없죠. 없음에도 그것도 자기가 막 얘기하는데 통역이 하면 끼어드는 게 싫은지 막 계속 바로 막 말해. 그냥 말을 해요. 사실상 통역이 안 돼요. 저도 들어봤는데. 통역사도 막 맞아요. 하다가 막 너무 빨리 얘기하는데도 맞아요. 못 따라가서 멈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는 게 결국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트럼프의 자기를 이제 비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투영이 된 것 같은데 어째 얘기가 좀 새서 죄송합니다. 짧게. 네. 그때부터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를 하게 되는데 네.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의제들을 광화문에 버티고 있으면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태극기 집회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태극기 집회가 힘이 떨어질 때쯤에 정광훈 쪽이랑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때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아니면 황교안. 정규재, 뭐 황교안 이런 황교안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당 대표였던 사람이나 그때 정치인들도 막 오게 돼요. 맞아요. 근데 웃긴 거는 뭐 보수 정당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하는 데가 그때 문재인 하야 촉구랑 뭐 조국 사태랑 겹쳐가지고 엄청 새가 이렇게 커졌을 때만 왔다가 또 빠져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0도로 그 인사하는 게 되게 인사. 상징적인 건데 정광훈 목사의 전략은 광화문을 계속 장악하면서 거기서 계속 이제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뭐 부정선거론이라든지 문재인 하야 촉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광화문 대통령 노릇을 사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근데 사실 그게 종교 세력이 어디까지나 아까 정치인이 왔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 세력으로 규합할 수 있다는 거는 와 광화문에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까 나도 가볼까 이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좀 본다면 어떨까요? 아까 그 7대 결의 정광훈 목사가 얘기했던 7대 결의 중에 자유마을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수익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자유마을 앱 같은 경우는 시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결의는 아니었죠. 결의는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정치 세력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앱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읍면동별로 이제 회원 수가 나오고 모두 이제 3,500여 개 전국에 있는 읍면동별로 이제 그 팀이 나눠져 있죠, 사실상. 네, 그래서 거기 회원 수가 나와서 경쟁을 붙이고 그때 기사를 쓸 때 2월 초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때는 경기 부천 원미구 상동이 1만 1,874명으로 회원 그 가입자 수 1위였는데 오늘 또 아까 들어가 보니까 오늘은 또 뭐 강원도 강릉 쪽에 뭐 14만 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은 강릉 외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강원도를 묶어서 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참고로 자유마을 이제 저희도 가입을 했는데 그건 어떤 정보를 써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절차가 없어요. 뭐 개인 정보 확인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강릉도 갑자기 14만 명이 나온 것도 뭔가 뭐 부정이 있지 않을까. 깍두기 이런 거 써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이제 목표가 읍면동 자치회를 이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우파 세력들이 이제 읍면동 자치회에 들어가서 이제 지역 정치, 뿔뿔이 정치를 이제 장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실제로 그러면 웹상에서는 사실상 활동은 별로 없거든요. 보셔서 알겠지만 뭐 동영상도 좀 늦게 들어오고 늦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채팅방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글이 안 올라오는 편인데. 오프라인 활동이 좀 활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자유마을 대회 같은 것도 해서 전국의 각지에서 열리는데 뭐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시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마치 전당대회 또는 막 대선 후보 연설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그 대회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저희가 또 확인했던 게 자유마을 회원이 실제로 선거 그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걸 확인을 했었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2024년 작년에 했던 4월에 했던 그 총선에서 사전 투표소 인근에서 이제 그 자유마을 회원이라고 이제 아예 판결문에 이제 적시가 돼 있었어요. 회원 두 분이 자유통일당을 뽑아달라라고 이제 피켓을 들고 있다가 그다음에 오가시는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뭐 종이를 건넸다고 써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런 판결문도 있었고 실제로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판결문에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자유마을 회원들도 그 선거 운동에 참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마을이 정치 활동의 베이스 캠프가 된 거네요. 그냥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집회 현장에도 가면은 자유통일당 당원 가입 받을 때 자유마을 가입서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마을에 일단 가입을 시켜야지 거기서 이제 정치 세력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정광훈 목사가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제 정치 세력을 어떻게 키웠느냐를 얘기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정선거론이죠. 그래서 사실 신당 기자가 부정선거론 정광훈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이 살펴보니까 좀 어떤가요? 정광훈이 왜 이 얘기를 시작했다고 보셨어요? 류서구 기자가 그런 얘기했는데 정광훈의 경쟁력은 그냥 광화문을 딱 차고 앉아서 저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 극우가 하는 얘기 중에 팔릴 만한 거를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백화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주장 백화점을 제가 열심히 처음에는 들여다보려고 영상을 진짜 한 50개를 봤어요. 막 초로와 같은 그거 여기 찬양도 열심히 유튜브 들으면서 알고리즘이 바뀌셨다고. 아주 좀 힘듭니다 요새. 네, 어쨌든 그걸 열심히 내가 이제 그거의 마음으로 열심히 그걸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주장의 백화점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 핵심은 결국은 우리 자유통일당 왜 국회 진입 못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소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갑자기 국민들한테 꺼냈을 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반민주당 전선. 왜냐하면 그때 총선에서 이긴 건 민주당이니까. 그러면 나는 자통당이고 뭐고 관심 없지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건 싫은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규합을 하면서 계속 막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모모동에서 자유통일당원이 이렇게 많은데 표가 0표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사실 그게 자기들이 가장 의아했던 지점인 거죠. 여기에 통일당원이 많은데 한 표가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다 만나서 어디 찍었냐 솔직하게 말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자유통일당 찍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진정성이 맞냐? 저 믿을 수 없는 선관위가 맞냐? 우리 후자가 맞다고 본다는 거냐? 전자 맞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을 만들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게 이제 온갖 종류의 통계를 들고 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이상하고 뭐 이 그래프랑 저 그래프가 일치해야 되는데 다르고 이러면서 이제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로 이어지지만 이 얘기를 어쨌든 부정선거론은 단기적으로는 극우한테 이득이 되는 주장이잖아요. 민주당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중국이 멀티 해킹을 해서 우리나라 선관위를 쥐락펴락한다는 얘기가 주류 담론으로 갑자기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이번 주에도 부정선거론에 관련 맞아요. 또 썼어요. 마치 기자가 표지로 또 다뤘으니까. 그게 사실은 뭐 변방에서 이것이 주류가 되는 과정을 지난번에는 봤다면 거기에 심취해서 또 대통령과 중앙 어떤 정보기관이 거기에 편승해서 그걸 확단시키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좀 간단히. 부정선거론이라는 것 자체를 어디서 시작했고 어떻게 퍼졌느냐를 보는데 이제 그 시작을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이제 민경호 의원 등이 주장한 저희 배춧잎 이제 그다음에 신권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의 이제 근거다라고 이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진들도 많아요. 민경호 의원이 막 투표지를 흔들면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하면서 이런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기각됐죠. 다 기각됐죠. 2022년에 이제 모두 선거 무효소송 같은 경우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거를 민거봉 의원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그다음에 맞습니다. 추천한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맞습니다. 현미경으로 10배 들여다보면서 맞습니다. 이제 모두 들여봤는데 아무런 증거가 사실이 아닌 게 대부분이었고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이제 거의 그거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주장을 다시 가져와서 2023년에 국정원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버전 2네요, 버전 2. 이제 보안 점검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여기 해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선관위도 그거는 인정하지만 이게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선관위 입장은 그런데 국정원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선관위를 빼고 이제 거의 단독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죠. 계엄을 하면서 이제 12월 12일이었나요? 아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대국민 담화하면서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선관위에 군대들을 보낸 거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번 지금까지 쌓였던 부정선거론들이 한번 빵 터지면서 다시 확산이 되는 과정을 우리 박준영 팀장이 극우 유튜버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번졌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수 없다. 이거는 중국이 아니고 중국 할아버지가 와도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와서 미국이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이제 돼 있고 우리나라의 그 선거 제도는 상당히 믿고 투표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저는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유산인데 그걸 그럼요. 그렇게 간단히 무시하면 안 되죠.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한겨레 20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념은 기각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설명해도 신념이 기각이 안 됩니다. 그 신념을 유통시킨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또 후속 기사가 짧게 썼으니까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광훈이 어떻게 저 노른자 땅을 이렇게 몇 년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원초적이에요. 취재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이 사람이 계속 하는지 계속 점유하는지 이거를 파헤쳐야 된다고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2018년, 19년 이후부터 매주 주말에는 맞아요.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완전 집회하는 노른자 모습이 땅인데. 있잖아요. 근데 광화문이란 공간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집회 시위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유동인구도 엄청 많은 곳인데 어떻게 저 사람만 계속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지금 집시법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정광훈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이들 좀 그렇게 돌이켜보면 알박기? 그쵸, 알박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기업에서 노동자들 집회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쵸. 같은 맞아요. 자리에 미리 신고해놓고 이런 불침번 서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경찰서를 가봤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보니까 그 정광훈 목사 쪽에서 하는 집회가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이랑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시청 앞까지, 그러니까 대한문까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문은 남대문 경찰서 관할이고 광화문역은 종로경찰서라서 그 양 경찰서에 2인 1조로 24시간 365일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계신데 거기 앞에다가 이제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에 한 명이 대기하고 한 명은 그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대기하고 그런 식으로 번갈아 그러니까 인해 전술이네요, 완전히. 그쵸. 잠도 안 이분들이 주무시고. 그냥 계속 거기만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그래서 2인 1조인 거죠.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천막도 사실 그것도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경찰은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고 종로구청에는 그 천막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인도가 조금 걸쳐 있고 그 인도 위에가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근데 그 인도 있는 부분은 6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사유지라서 종로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거기다 그렇게 쳤는지는 그렇네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천막을 어떤 전초기지로 삼아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24시간 대기하면서 계속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회 신고는 사실 집시법상에
같은 장소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 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광화문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먼저 온 사람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그걸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장소를 좀 나눈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본다거나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선착순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노력을 이제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도 제가 취재를 해봤지만 그거 솔직히 경찰이 조금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해볼 여지도 있는데 안 하는 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 절차의 자체가 경찰 편이 맞춰져 있고 사실은 24시 땅땡 해가지고 하는 방식 자체가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집시법상에 720시간 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 날 오전 10시 한다 그러면 한 달 전 오전 10시에 가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자정이 되는 순간 그 토요일 날로부터 30일 자정이 되는 순간에서 선착순으로 해버리는 맞습니다. 게 경찰 좀 편의를 생각해서 그럼요. 본인 하는 업무 거죠. 편의를 대로 한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기사 읽을 때도 재밌었어요. 그런데 기사에 다 담기지 않은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두 분 혹시 후속을 더 준비하고 계시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직은 취재 중인 부분이라서 이제 취재 중인 부분이라서 아직은 오케이. 구체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방향을 잡지는 네. 않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정광훈 목사가 이제 시작한 그 사업들과 이제 그 조직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계했고 그다음에 어제 또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한국일보에서는 또 이게 미국의 이제 그 로비 이제 업체에도 이제 돈이 갔다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정광훈 목사의 꿈은 어디까지인가? 아주 원대하신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대한민국과 이제 우파만을 그다음 광화문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으로까지 꿈을 꾸는 그런 명확해요. 네. 그 트럼프와 직접적인 유대 관계를 설정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일단 목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기사 쓰고 나서 추가로 제보 들어온 것들이 이제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게 정광훈 목사 쪽에서 헌금 거둔 거랑 사업을 맞아요. 통해서 번 돈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요게 맞아요. 지금 확인이 안 전혀 됐죠. 지금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뭐 전한나 씨한테 불법으로 뭐 건네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그런데 얘기도 지금 있고. 확인되는 특히나 게 이제 없잖아요. 헌금은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스스로 말씀하신 뭐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월 경어를 10억이다. 쓰고 계십니다. 정광훈 저는 목사. 모두를 다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10억 원 정도를 이제 월마다 이제 헌금을 걷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면 뭐 상당히 이제 다른 사업들보다도 이제 그 헌금이 제일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는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세무조사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사라든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도 이제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네. 저희가 또 그 이 기사 나간 이후에 확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빌딩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매입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재개발 확인을 했어요. 구역이잖아요. 네. 근데 한 2023년도에 31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주고 빌딩을 구입한 이력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또 취재 중인 사안이라서 그러면 그거는 자릅시다. 네? 아니 알짜가 나오면 안 되잖아. 참 제가 이거 참 아까 좀 재밌다고 말했는데 정정해야 될 것 같은 게 피해자 입장에선 하나도 안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노인 갈취이고 사실은 정광훈 집회 쫓아다니는 가족들 때문에 그 가족들도 피눈물 흘리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한편으로는 코미디였고 언제까지는 코미디였는데 이게 계엄 이후로는 더 이상 코미디가 아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과 어떤 가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당국이 나서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지금 또 경찰에서도 수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경찰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정말 대대적인 정부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물론 안 하겠지만 뭐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크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크림!